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018년에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네요, 진짜로요. 7월 1일, 이제 방송으로는 2일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참 다사다난하다는 표현. 이건 사실 연말 연시 때 많이 쓰는데 이번 2018년 상반기만 해도 지축을 뒤흔드는 사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말이죠. 예, 이게 근처에 있는 기억이어서 특히 그렇게 생각될진 모르겠지만, 한 48년 살아온 기간 중에 제일 다이나믹했던 상반기였었던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하반기를 맞게 되는데 하반기에는 종전선언, 북미 수교 이런 보람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경제 지표 전망은 하나같이 어두워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표가 목표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표라는 게 1, 2년 정도에 확 좋아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조금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도 그와 약간은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일단 월요경제학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진화경제학이라는 경제학의 분야와요. 진화경제학에서 말하는 돌연변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금요일에 혁신성장에 관한 브리핑을 드렸는데 몇몇 청취자분들께서 추가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진화경제학 이야기를 골랐습니다.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경제학이 바로 이 진화경제학이거든요. 예. 이 학문의 기반을 닦은 학자가 아르멘 알치안이라는 미국 사람인데, 여담이지만 이분은 약간 슬픈 게요. 톰슨 로이터라는 유명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금융, 법률, 지적재산권, 과학, 미디어, 기타 등등 아주 여러 분야의 전문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다국적 미디어 그룹, 캐나다 그룹일 거예요. 그런 그룹인데 지식 정보 쪽에서는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예상자를 종종 예측을 해요. 그리고 이 톰슨 로이터에서 예상한 노벨 경제학상 유력 후보들 중에 상당수가 대부분 몇 년 내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진화경제학의 거두인 아르멘 알치아는 톰슨 로이터의 수상 예상자 목록에 여러 번 이름을 올렸어요. 그런데 끝내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여러 면에서 진화경제학을 지지하는 후학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학자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알치안이 뼈대를 세운 진화경제학의 이론을 한 줄로 요약하면, 경제적으로 진화라는 것은 생물의 진화와 구조적으로 아주 비슷하다는 겁니다. 시장 경제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생물의 진화하는 모습과 세 가지 부분에서 비슷합니다. 첫째, 생물이 진화를 할 때 보면 돌연변이가 극적인 생태계 진보를 이뤄내잖아요. 이건 이제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믿는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생명의 기원이 아주 오래전에 탄생한 무슨 아메바 같은 세포였겠죠. 근데 그게 지금 인류로 진화해 왔다는 거잖아요. 어마무시한 변화죠. 근데 이 말은 아주 무능하고 단순한 세포끼리 모여 있었던데 갑자기 그 세포를 뛰어넘는 엄청나게 뛰어난 어떤 것이 툭 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 세포들이 계획을 한 게 아닐 거지 않습니까? 예. 바로 돌연변이가 태어난 겁니다. 아하. 파충류가 지배하던 시대에 갑자기 포유류가 나타났다. 이것도 일종의 돌연변이인 거죠. 그런데 돌연변이의 종이 앞의 종보다 한참 우수해요. 이래서 생물이 진화를 하는 겁니다. 예. 둘째로 어떤 뛰어난 돌연변이가 나타났어요. 이제 이른바 우성 유전자라는 건데, 그러면 그 우성 유전자를 가진 돌연변이 혼자서 생태계의 모든 진화를 이뤄낼 수는 없죠. 이때 다른 열성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이 우성 유전자를 가진 돌연변이를 보고 따라하게 됩니다. 교배를 통해서건 흉내를 통해서건. 그래서 원래는 하나 둘밖에 없었던 소수였던 우성 유전자 돌연변이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거느리게 되면서 종족이 세를 넓혀나갑니다. 셋째 과정은, 그러면 우성 유전자 무리들이 일정한 숫자를 거느리죠. 요러면 이제 기존의 열성 유전자를 가진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기존의 세력들과 비슷한 세력이 됩니다. 이때 다윈이 얘기했던 적자 생존 이론이 나타납니다. 둘이 붙었는데 더 뛰어난 놈만이 자연의 선택을 받아요. 그래서 우성은 살아남고 열성은 멸종을 합니다. 이게 진화론에서 말하는 생물의 진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르멘 알치아는 이 진화 과정이 식당의 발전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
고만고만한 기업들이 다 먹고 사는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돌연변이 기업이 딱 등장을 합니다. 완전히 새롭고 뛰어난 기술을 가진 기업이죠. 이게 바로 진화경제학에서 말하는 혁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치아는 경제학적인 혁신을 생물학적 진화 과정에서는 돌연변이하고 비슷한 걸로 봅니다. 둘째, 확산 과정인데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성 유전자를 가진 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죠. 뭐 교배건 따라하기를 통해서건요. 이 과정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모방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 혁신 기업이 하나를 딱 등장을 하면 다들 그걸 따라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리를 이룹니다. 셋째, 이제는 적자 생존 과정이 시작되죠. 신기업들과 후진 기업들이 비슷비슷한 세력을 이루고 경합을 하는데 과거에 얽매여 있는 후진 기업들은 시장에서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퇴출이 돼요. 이래서 혁신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생물학적인 진화와 아주 비슷하다는 견해가 진화경제학의 견해입니다. 예. 이 세 과정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대목, 돌연변이에 관해서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요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도 한심해서 한마디 미리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 무식한 재벌들이나 특히 자유경제원 이런 곳에서 혁신 성장을 지지한다. 정부가 기업의 혁신을 보장해 줘야 된다. 뭐 이런 또라이 같은 소리들을 하는데 그건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무식해서요. 진화경제학은 니네들이 주장하는 보수 주류 경제학과는 족보가 다릅니다. 비주류 경제학에 속해요. 말씀드렸듯이 진화경제학의 전제는 돌연변이에 의한 혁신입니다. 이 말은 9세대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고요. 완벽하게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해야 시장이 발전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 수호와 아무 상관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기득권이 박살이 나야 경제적인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혁신 개념을 무식한 자유경제원 애들이 재벌 옹호하는 데 쓰고 자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가 차는 거죠. 심지어 진화경제로는 주류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인간 이 관점에도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주류경제학은 사람은 합리적 동물이다. 합리성을 전제로 효율 극대화를 추구한다. 제일 효율적인 사람만 살아남고 효율적이지 못한 애들은 퇴출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진화경제학은 효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혁명적인 변화, 돌연변이, 생태계의 이단화 이런 애들이 세상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주경제학하고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큰 책 중에 그 짐 콜린스라는 작가가 쓴 굿 투 그레이트, 우리 제목으로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십만 부 팔렸고요. 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죠. 그런데 이 콜린스가 당시에 좋은 기업 정도가 아니고 위대한 기업이라고 불릴 만한 기업들을 쭉 뽑아서 성공 사례를 분석한 책인데 진짜 웃긴 건 그 책 나온 지 딱 10년이 지나니까 콜린스가 꼽았던 위대한 기업 중에 상당수가 망해버렸어요. 10년 만에. 이 작가가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자기가 위대한 기업이라고 꼽았는데 왜 10년 만에 망하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뻘쭘했는지 콜린스가 2010년인가에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뭐 이런 뻘쭘한 제목의 책을 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웃긴 거죠. 자기가 위대한 기업이라고 판단했던 게 10년 만에 줄줄이 망하니까요. 혁신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는 위대한 기업으로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앞선 자들이 대부분 파괴된다는 걸 전제로 해요. 예. 슈페터는 이걸 창조적인 파괴라고 하는데 앞에 놈들이 똥차처럼 거기서 머무르고 앉아있으면 돌연변이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새로운 돌연변이가 끊임없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죠. 어류가 양서류로 진화를 해서 육지를 밟았을 때 이 양서류가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어요? 기존의 어류들이 보기에는요. 근데 이게 오래 안 가는 겁니다. 곧바로 완전히 육지에 머물러 있는 파충류가 등장을 해서 세계를 지배를 하죠. 그럼 그때만 해도 공룡이 뭐 천년만년 갈 것 같이 보였겠죠. 그런데 곧 포유류가 대체를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돌연변이가 생물학적으로 끊임없이 앞에 놈들을 막 몰아내야 생산력이 발전한다는 게 진화경제학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재벌들은요. 진화경제학과 혁신에서 관점에서 보면 옹호돼야 될 세력이 아닙니다. 한 30년 전에 망해야 되는 세력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유경제원이 주장하는 진정한 혁신경제가 되면 3, 4대째 세습하는 놈들, 노동자들 두들겨 패는 놈들, 이런 깡패새끼 같은 경영자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위대한 기업이라고 불리는 애들도 미국에서 10년 만에 망하는데요.
한국의 재벌들부터 제일 먼저 죽는 겁니다. 혁신경제 되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죽을 놈들이 뭘 혁신경제를 칭송하고 앉아 있습니까? 한심한 이야기인 거죠. 다시 돌연변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장류들이 지배하는 세상쯤 되면 진화경제학에서 말하는 혁신, 돌연변이의 가장 큰 원인은 낙관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장류에 머무르지 않고 인류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면 인류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낙관적인 기질이 돌연변이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숭이는 과일을 따먹었죠. 그런데 인류는 과일 따먹던 영장류 중에서 갑자기 너무나 돌연변이적인, 혁신적인, 굉장히 최첨단의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실행을 합니다. 뭐냐? 갑자기 땅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착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숭이들 모여있는 애들 중에 누군가가 처음에 이 황당한 시도를 했을 거잖아요. 나 강가에 정착하고 농사 지어볼래 이렇게 주장을 했겠죠. 얘는요. 완벽한 돌연변이인 겁니다. 진짜 원숭이들 이 영장류들 중에서 혁신적인 사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이 혁신적인 사고 때문에 영장류와 인류가 갈라지는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그 농사를 시작한 분, 인류의 조상, 그분은 왜 농사를 시작했을까요? 이분이 무지하게 낙관적인 분임이 분명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씨를 뿌렸는데 가을에 수확을 한다. 와, 이건요. 진짜 무지하게 낙관적인 겁니다. 아침에 씨를 뿌려서 저녁에 수확을 한다고 해도 못 믿을 판에 무려 6개월을 기다려야 식량이 생긴다. 이걸 믿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낙관적입니까? 낙관적이 아니면 그 6개월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6개월 동안 홍수도 날 수 있고 가뭄도 들 수 있고 내가 추워서 죽을 수도 있고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그 맨 처음에 농사를 시작한 그분은 정말로 낙관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나무 열매를 따먹던 원숭이들 사회에서 보면 또라이 중에 또라이였던 거죠. 다들 나무 열매 찾으러 가는데 나는 봄에 씨를 심으면 가을에 식량 확보할 거야. 이렇게 믿는 낙관적인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이란 낙관 속에서 피어나는 열매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비관론의 음울함에 쌓여 있으면 그런 돌연변이가 태어날 확률이 아주 낮죠. 그래서 대부분 진보주의자들은 낙관적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시도하고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담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당장 1, 2년 사이에 큰 변화는 안 보이더라도요. 혁신이라는 건 지난 이명박근혜 9년 아니면 더 넘어서 한국의 자본주의가 도입된 지 한 100년 넘는 시간보다도 앞으로 10년 사이에 훨씬 더 혁신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은 낙관 속에서 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혁신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용기 있게 자기의 세상을 개척해 나가야 되고 될 거라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작년 올해 세상의 변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낙관적으로 변했죠.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의 집권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낙관론은 훨씬 더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의 100년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맞을 10년, 20년의 혁신이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그만큼 세상이 낙관적으로 변했으니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이런 돌연변이적인 혁신은 누가 계획하고 양성한다고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이건희가 과거에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이 맞고 틀리고를 따지기를 앞서서요. 주제를 완전히 잘못 짚은 거예요. 그리고 해석도 엉망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삼성이 한 짓이 뭐냐면 와 우리 회장님이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빨리 한 명의 천재를 찾아. 그 천재한테 좋은 보상을 해줘. 뭐 이런 짓을 삼성이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완벽하게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가 만들어낸 스마트폰이라는 혁신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그 천재를 찾아라, 인센티브를 줘라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앞에 10만 명의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가서 야, 한 명의 천재가 너희 10만 명을 다 먹여 살려.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한 명만 천재가 나오면 너희는 다 먹고 살게 돼. 자, 천재 제발 좀 나오자. 한 명만 나오면 돼. 그 한 명한테 연봉 100억 줄게.
백날 외쳐보십시오. 그 10만 명 중에 천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재라는 건 강요하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짓을 하는 건 개그라는 겁니다. 한 명의 돌연변이적인 천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적인 조작이나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낙관적인 문화에 모두가 자유롭게 뭔가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나오는 거죠. 아까처럼 10만 명의 청소년들이 모였어요. 야, 천재 나와라!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10만 명 중에 누구는 에디슨처럼 알도 품어보고요. 누구는 축구에 미쳐보고요. 누구는 책에 미쳐보고요. 누구는 게임에 미쳐보고요. 이걸 다 괜찮다고 용인하는 문화에서 10만 명 중에 한 명 돌연변이적인 천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히 오해하는 게 스티브 잡스가 길러진 천재가 아니거든요. 잡스는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탁월한 생각의 근원이 자기가 다녔던 대학, 잠깐 다녔어요. 오래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리드 칼리지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에서 자기는 탁월한 생각을 길렀다고 말해요. 여기가 신흥명문대학이긴 하지만 지독한 인문학 위주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독서에 목숨을 건 학교예요. 그래서 잡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리드 칼리지에서 진행됐던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플라톤과 호머를 읽었고 수많은 동양 고전 철학을 접했다. 이를 통해서 나는 새롭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애플을 만든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개그하고 앉아있잖아요. 박근혜 때 이공계 발전시킨다고 대학에서 인문학 과정을 없애요. 예, 그럼 무슨 천재가 나오겠습니까? 정작 천재 잡스는 플라톤과 호머, 동양 고전 철학에서 자기가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계획을 잡아가지고 천재 키우자 이런다고 천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엘리트 중심주의, 학벌주의 이걸 진짜 극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국영수 중심으로 암기 과목 성적을 평가해서 무슨 놈의 돌연변이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예, 상식적으로요. 주류가 정해놓은 과정에서 시험을 봤는데 여기에 너무 잘 적응을 해서 1, 2등만 하던 애가 있어요. 얘가 돌연변이가 될 확률이 높겠습니까? 주류에 그렇게 적응을 잘했는데요. 그 주류의 기존 세상을 이상하다고 보고요. 야,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새롭게 뒤집어 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돌연변이가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로는 결과가 좋아서 방송천재 이렇게 부르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기존 공중파 방송에서 만연했던 학벌사의 풍조가 계속해서 주류로 이어졌다면 그리고 팟캐스트라는 기회의 공간이 열리지 않았다면 한국 사회는 김용민이라는 방송 천재를 못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벌 중심 사회에서는 혁신을 위한 돌연변이가 나올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혁신 성장을 꿈꾼다면 진화경제학에서 말하는 혁신, 돌연변이 이 말의 성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폭넓은 포용, 이상한 짓을 해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관용이 있어야 돼요. 미래에 우리는 잘 될 거야 라는 낙관. 그러니까 사회가 좀 살만해야 됩니다. 사회 안전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사회보장도 좀 잘 돼 있어야 돼요. 지긋지긋한 학벌 교육을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 체계. 그러니까 사람을 단선적으로 평가하고 점수 100점 만점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요. 좀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기회를 주는 교육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닥다리 경영의 상징인 재벌의 해체. 이런 복합적인 과정의 산물이 혁신, 돌연변이를 이끌어낼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익숙해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완벽하게 새로운 사회와 문화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합의가 좀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예. 최근 경제계에서 혁신 성장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이런 거대한 변화를 위해서는 낙관과 포용, 이런 사회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은 진화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혁신과 돌연변이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이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